세션 1에서는 윤승환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교수님과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윤승환 교수님께서는 전력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담당하게 된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윤승환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전력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고요. 시간은 짧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좀 첫 번째 발표이기 때문에 보다 폭넓고 넓은 차원에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최근 리스크 발생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그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는 한쪽의 조그마한 변화가 다른 쪽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변화무쌍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인레이 법칙입니다. 작은 사고나 작은 그런 이 동기가 되는 사항들을 무시했었을 때 굉장한 중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자연재난 중심의 재난 안전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사회재난이나 복합재난으로 확대가 되었고 이제는 이것이 더 브레이크다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가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리스크의 범주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리스크의 발생 동향은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빈도가 점차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들이 서로 상호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하나가 중단되면 나머지까지도 전체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굉장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전력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나 역할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운영, 국가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차 산업안전뿐만이 아니라 재난안전관리체계 제도 도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매년 그 리포트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있는 그 이 대표적인 그 이 대규모 각 분야의 리스크에 대한 조사를 그 여러 다양한 그 이 조직을 통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결과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신종 리스크에 따라서 매년 위험도의 결과가 상이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 중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듣지도 못했던 그런 아주 신종 대규모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제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력시설이 중단이 됐었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2013년도에 이것과 관련된 연구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쭉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피해가 점점 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3일 이상이 되면은 일정 부분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결과까지도 초래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잘 아시는 것처럼 전력시설은 중단되면 안 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위험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과 관련된 시설들은 거의 대부분 국가 운영에 중요한 그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 체계가 나름대로 그래도 잘 갖추어져 있고 여기에 대한 평가나 여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다음 장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력시설 분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그 관련 비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크게 그 두 가지로 좀 간단하게 좀 재난안전관리를 두 가지로 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난안전관리 체계이고요. 하나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법과 또는 관련 제도,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외 제도, 이런 것들이 약간의 그런 상이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틀과 관리 프로세스 안에서는요, 이것들이 굉장히 연관성 있게 묶여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전력 시설은 중요한 국가 핵심 기반 시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내에서는요,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 정도의 분야를 나눠 놓고 특히 이제 에너지 분야니까 우리 에너지 분야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가장 중요한 전력 시설, 전기가 중단됐었을 때는 우리 사회에,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이제 그 대표적인 프로세스이고요. 이거는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시설이 유지가 잘 되는 것이 안전 관리를 잘 하는 것이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그 시설이 붕괴되거나 그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력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자원들의 상실과 거기에 대한 중단이 초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피해를 크게 입힐 수 있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리스크를 뽑아서 어떻게 이것들을 발생을 최소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매년, 올해가 아마 10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계속해서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프로세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호계획의 요구사항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몇 컷 정도만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그 기능 연속성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요. 재난관리 책임기관, 즉 우리 전력시설은 대부분 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시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력시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 중요 기관들, 재난관리 책임기관들,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러한 기관들이 평상시 수행하고 있는 행정 서비스와 또는 여러 가지 이 기능들이 중단됐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체계적으로 복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평상시에 이것들을 중단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기관과 조직을 연속성 있게 가기 위한 이런 체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관리 체계를 구축한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여기다가 캡처를 좀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국제에서는 국제표준에서는 ISO 45001, 우리 국내에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코샤 MS라고 하는 이러한 이 표준에 따라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조직의 안전보건 활동 체계를 가지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플랜, 두, 체크, 액트, 즉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상시 업무하는 것처럼 이 리스크나 안전관리도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자, 리스크를 관리하자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 표준의 모델,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나라 그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구축의 요구사항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체계와 세부적인 내용과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보면 거의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대재해법에서도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노력이나 안전보건 수준을 경영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세부적인 이 요구사항들이나 평가 지표는 참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 전력시설에서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뭐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시사점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대상이 전력시설이기 때문에 주로 전력 회사, 전력 공기업의 사례를 대상으로 좀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기 뒷부분에 보면 A 전력사, B 전력사, C 전력사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제 그런 사례들을 여기다가 담았는데요. 간단하게 좀 여기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시설에서 안전관리나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특징을 몇 가지를 한번 좀 이게 검토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전체적인 방침이나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전담 조직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 전력 시설에 관련된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제도나 개선 방안들을 찾아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난안전보건 통합 시스템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은 체계,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프트웨어나 또는 여러 가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방법들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력사는, 특히 전력사 부분은 우리 그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아웃소싱, 외주를 줘서 협력업체들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지금 사고 나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아웃소싱 을 받아서 하고 있는 협력업체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이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향후에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 여기에는 교육이나 훈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는 내용도 이 내용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은 이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리스크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 재난안전 이것들을 총망라하고서라도 앞으로 새로운 리스크가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우리가 좀 플렉서블하게 또는 통합적으로 유연하게 그러한 새로운 리스크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수립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건데요. 리스크가 발생했었을 때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리질리언스는 우리말로 바꾸면 탄력성, 회복력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타격을 입더라도 복원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역량과 전략이 있다면, 관리 체계가 있다면 이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리질리언스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조직은요, 이러한 리스크가 왔었을 때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시사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굉장히 제가
이 발표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데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각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그리고 산업안전관리 활동들을 통합해서 좀 통합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산업 현장에 자문을 많이 갑니다. 특히 전력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평가, 새로운 법, 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실무 담당자들이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전문가 그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산업안전 또는 재난안전 어떤 리스크든지 간에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스크 레지스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한 곳이 영국의 그 영국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그 리스크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매년 새로운 리스크, 발생한 리스크 그리고 그것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리스크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 레지스터는 우리말로 바꾸면 위험 등록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리스크나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평가하고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전략 방안들을 대응 전략 방안들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수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지만 사람 또는 우리 전력시설과 이 비용은 아무래도 투자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 플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 생각보다 구축되어 있지 않는 이 전력 시설들이 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기간의 그 계획이 아니라 중장기,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재화와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으로 다양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을 하고 그리고 협력기관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확대를 좀 필요로 요구하는 것들을 좀 방향으로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제가 그냥 막연하게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 재난안전 여기에 있는 요구사항들을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관리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간단하게 좀 제시를 했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리스크가 계속해서 발생할 텐데 그렇다면 이 리스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레지스터를 체계적으로 도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발표이기 때문에 좀 폭넓은 그런 리스크 측면에서 제가 방향을 좀 제시를 했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후의 시간들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거나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 이명구 교수님께서 발전사업장의 원청 하청 간 연료 환경설비 운전 분야 시설관리 효율화 및 근로자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번 발표를 하게 된 을지대학교 이명구라고 합니다. 제가 그 산자부하고의 관계된 포럼에는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건설 쪽에 건설 안전 쪽에 그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10년 좀 덜 됐나요? 그 화력발전소에서 비계 붕괴됐을 때 사고조사 위원으로 한번 참석한 적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와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발전소 사업장의 원 하청 업체 간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국내 산업재 그 현황과 국내 에너지 관련 사업장 현황 그리고 최근 안전관리 관련 사회적 동향
안전관리의 핵심 요소 마무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별 산재보험 징수와 급여에 대한 내용인데요. 18년 기준으로 보험료 징수를 6조 9천억 했고요. 그 다음에 보험급여는 5조 정도 나갔습니다. 이게 그 비율을 따지면 수지율이 72.4%였습니다. 여기 적색으로 된 부분은 이제 평균 수지율보다 높은 업종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낮은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간접 손실액을 포함하면 25조 1,700억 원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GDP의 1.2% 정도가 이 산재 손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3,500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러한 청년들 72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재해 손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연재해 손실 뭐 이런 거 등등 합하면은 훨씬 더 많은 거가 되지만 이건 산재에 대한 손실액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산재보험 보험 징수액 대비해서 급여액을 나타내는 건데, 매년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업장 수가 산재 적용 사업장 수가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확대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여기 수지율 쪽 보시면은 매년 71%에서 7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산재보험 수지율은 약 75% 정도가 적정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지율이 낮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험료를 더 많이 징수했거나 아니면 산재 예방에 투자를 덜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 산업별로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 분포를 나타낸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하살표로 된 이 부분이 제조업과 건설업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합하면 사업장 수에서는 31%가 되는 것이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건 근로자 수인데, 근로자 수로만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37%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그 산재보험 수질이 높은 뭐 광업, 임업업, 농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장 수도 작고 근로자 수도 작다. 그래서 우리는 제조업과 건설업 쪽이 좀 집중으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규모로 보면은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그 다음에 10인 미만, 30인 미만, 50인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수의 9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규모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59%,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인 이상 사업장 규모를 갖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수로 보면 전체 0.07%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 수로 보면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 5년간 사망 만인율 변화를 살펴보면 2016년에 0.96이었다가 점점 이제 증가되는 추세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재해를 낮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대 사망 사고들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었어요. 19년도에 1.08로 좀 낮아지는 추세였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낮아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산재 예방 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좀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그런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이 발제를 요청을 받고 그래서 에너지 관련한 공공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리오를 들어가서 이제 잠깐 이렇게 살펴본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18개 공공기관이 있긴 한데 맨 밑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만 제외하고는 전부 산자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임직원 수로 보면 거기 임직원 수가 알리오 기준으로 보면 이게 2020년 기준입니다. 77,000명이었고요. 소속 외 사내 하도급의 근로자들이 12,000명, 용역 자회사 등이 14,000명입니다. 그래서 소속 근로자 대비해서 33%가 사내 하도급 또는 자회사인 걸로 조사가 되었고요. 여기에 예산액은 연간 160조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리오 내에 있는 각종 규정들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제가 이 기관들에 대한 것을 일일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예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거기에 알리오에 게시되어 있지 않는 기관들이 여러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그래도 큰 그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게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게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무용지물인,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는 규정이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 재난, 품질 등의 규정하고 같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내실화가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라는 기관들이 있었고요. 내용이 충실히 잘 작성된 기관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주요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에 대한 그 안전보건관리 규정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약 규정을 검토를 해봤더니 여전히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부의 그 시책 방향하고도 상당히 뭐랄까 맞지 않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방관한 그런 처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최근 안전관리 관련 사회적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 교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이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저도 제 나름대로는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18년 12월 그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으로 인해서 제정이 됐죠. 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특별히 이제 구분되는 내용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가 강화가 되었고요. 특히 그 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장에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난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발전소의 비계 붕괴 같은 경우도 그 도급인이 그 원천 발전소가 그 협력업체의 관리가 제대로 사실 안 된 게 저는 주된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때 그 보니까 비계를 수입해 올 때 부속품이 제대로 다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했을 때 그 설치된 상태가 기초 그 비계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지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샌드 브라스팅 하면서 그 모래가 그 작업 발판 위에 쓸데없이 많이 적재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구조물이 붕괴되는 이유는 설계를 잘못했거나, 즉 하중을 고려를 못했거나, 그렇죠? 그리고 그 부재가 건전한 부재가 아니었거나, 그리고 불필요한 하중이 추가가 되었거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원인은 붕괴가 됐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은 제가 보고서를 써준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도 추가로 이제 된 것이 건설공사 그 발주자에 대한 의무가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발전사들은 그 내에 사내 그 하도급 업체가 있으면 안전보건 조정자를 반드시 선입을 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벌칙성 그 교육 프로그램 수강 이수 명령제가 도입이 됐고 최대 200시간 이상을 그 수강하라라고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중대재해처벌법 잠깐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나눠져 있고요. 사망자가 발생되는 경우와 뭐 이렇게 부상자, 그다음 질병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 범위로 보면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사람 이거에 대한 그 앞으로의 그 뭐랄까 이 논의가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뭐 이런 공공기관의 장 이 사람들이 경영 책임자 등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권한은 장에게 있고 책임은 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 전가시키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들은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급 용역 위탁 등에서의 의무, 이거는 중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뭐 등등. 이런 내용을 보면 발전소 내에서 발생된 도급 사업의 재해는 발전소의 이제 소장 또는 사장님이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벌칙 조항은 보면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업에게 주는 것은 벌금은 50억 이하 10억 원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손해배상도 손해액의 5배 범위 이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 현장에서 우려들이 옛날에 같으면 사망사고가 나면 뭐 많은 경우는 10억씩도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는데 5배라는 것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오히려 보상은 적게 가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나 법률 이쪽에 오히려 돈만 불려주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 우려하는 목소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 부분이 좀 많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벌칙의 하한선 기준이 징역만 1년 이상 징역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징역 안 받고 벌금 100만 원만 내도 이게 이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형 기준을 너무 낮은 양형 기준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취지하고는 조금 잘 안 맞는 이런 게 된 거가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놨고요. 뭐 안전활동 수준평가도 이제 지금 하고 있죠. 작년부터 하고 원래 이제 2년차에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이 안전보건 경영체제, 보건관리, 보건활동, 성과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2년차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 많이 향상된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전관리 핵심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핵심 요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에 작성을 해놓으면 이게 작동이 됩니다. 근데 이 작성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기관은 기본이 일단 안 돼 있는 겁니다. 첫걸음도 나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산안법에서 정해지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이 규정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 작성이 돼야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각종 안전 관련한 법령들이 여기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동이 되도록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규정만 보면 이 기관이 어느 정도 안전보건관리가 작동이 된다, 활동이 충실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작성이 돼야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가 있고 사장님의 마인드도 움직일 수도 있고 등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책임과 권한이 명료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보면 산안법에서 정해져 있는 법규 내용 그대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등에 대한 업무 책임과 권한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문구 그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효성을 갖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사업장에서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야, 예를 들면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그 책임을 누구인데 지울 거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려면 그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책임을 이렇게 명기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등 이제 있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그 조직들인데 이 조직 체계에 맞게끔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관리 감독자입니다. 근데 관리 감독자의 해석이 너무 불분명해 가지고 적용이 잘 안 되는 사업장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하고 위험한 작업에는 반드시 실명제를 도입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정례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코샤 MS나 IS 45001이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만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이 방침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고 PDCA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방침이 제대로 돼 있는 방침만 제대로 돼 있어도 여기에 모든 구성원들이 이 방침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방침만 형식적으로 갖고 있고 구성원들은 모르고 특히 기관장도 모르는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갖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이 핵심 요소다라는 겁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듯이 자연스럽게 작동이 가능한 경영 체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급 사업에 대한 성과 측정 제도를 꼭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장 내에 여러 수급업체들이 있으면 그 수급업체들을 평가하는 제도를 갖고 도입하시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기관을 평가를 하니까 수준이 엄청 향상됩니다. 그러면 각 공공기관에서도 내 사업장 내에 아니면 나의 사업을 해주는 수급업체들을 건설 현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는. 그래서 그 회사들을 평가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평가에서 우수한 업자는 향후에 우리 이 기관에 입찰을 참가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게 좋지 않느냐. 벌칙은 주기가 어렵습니다. 벌칙은 주기 어려운데 가산점은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안전관리의 핵심 요소 중에 이 내용입니다. 사후적인 벌칙보다는 예방적인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또 2분을 벌써 많이 까먹었네요. 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전 산업의 핵심 동량이다라고 봅니다. 공공기관이 관련 분야에 안전관리를 견인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만 바로 서도 우리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 산업 사업장이 안전관리가 향상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창피한 것을 우리가 좀 명예회복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저의 손실액을 감소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액을 증가시키는 거에 버금간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안전에는 세 가지가 없어야 되고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여와 야의 구분 없이 안전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노와 사의 구분이 없어야 되고 지적재산권이 없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지적재산권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전보건 활동의 우수한 사례들은 널리 전파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지 그걸 지적재산권으로 갖고 있으면 곤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안전의 3U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업장이 없는 것은 사업장이 없으면 안전관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공유하는 기준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